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타. 꼬리우타. 형님,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문상 기자. 네. 아 요즘엔 떴어. 아닙니다. 어떻게 기자로도 뜨고 군인으로도 뜨고 강사로도 뜨고 참 천재적이야 진짜. 아닙니다. 그 문상 기자가 한번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상 기자가 취재했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의 초등학교 5명 중에 4명이 아날로그 시계를 읽지 못한다라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미국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못 본다. 네. 아날로그 시계면 이제 긴 바늘, 짧은 바늘 그거. 맞아요. 워낙 디지털이 익숙해졌기 그치. 때문에 그래서 맞아. 아날로그 시계를 못 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도 그러고 보니까 시계 보는 법이 늦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전화기 모양 아이콘 있잖아. 네. 이게 요즘 애들은 아예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전화기가 이거요? 왜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요? 요즘 이렇게 손바닥 모양, 이렇게 요걸로 하더라고, 전화 받는 거. 에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좀 시대가 확실히 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길거리 같은 거 봐도 공중전화가 없어졌어요. 맞아. 80원 남겨두면 전화기 위에다 놔두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 쓰라고 그런 정이 있었는데 아날로그는. 그런 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래요. 아무튼 디지털이 훨씬 더 편하죠. 편리하지만 가끔은 아날로그적인 것이 그립고 때로는 그때의 감성이 너무 막 애틋해. 너무 애틋해요. 그래서 그만큼 아날로그 감성을 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LP판도 막 많이 듣고 다시. 디지털 워치 대신 그냥 옛날 완전 클래식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쓰시던 손목시계를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시계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좋아하고 열광하던 것들이 빠르게 잊혀지는 건 아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꼬리곰탕은 뭐 아날로그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머리로만 풀잖아. 손으로만 맞습니다. 풀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 영국의 작가 메리 셀리가 발표한 소설로 영화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제작되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뛰어난 묘사력과 상상력으로 걸리버 여행기나 유토피아 등과 더불어 최초의 SF 소설로 거론되는데요. 오늘날 눈부신 과학의 발전 앞에 과학자의 윤리적 의식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뭐 너무 유명한 소설이고. 맞습니다.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거 꽂혀 있는. 그치. 이렇게 요거. 네. 요거. 자, 뭐가 골라볼까? 외모지상주의. 오케이, 외모 지상주의. 공포스러운 외모를 보고 자신이 창조한 괴물을 버리는 모습에서 프랑켄슈타인은 외모지상주의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까닭 없는 비난이나 혐오 감정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분별한 신조어 그리고 익숙하게 사용해오던 말들에도 혐오와 차별의 표현이 담겨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조어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우리 완전 X세대잖아요. 네. 올드와 영을 합친 말인 욜드는 1946년에서 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도하는 젊은 노인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욜드 세대가 주도하는 경제를 가리키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뭐 자만추 이런 게 아니네. 네, 신조어는 이런 건 신조어가 아닌데요. 이건 그냥 그냥 경제 용어. 아닌가요? 어려운 말인데. 새로 만들어진 경제 용어. 다른 문제 풀자.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욜드족이 주도하는 경제 그럼 욜드, 이코노미 뭐 욜리코노미. 합쳐오겠네. 정답이 욜리코노미. 아닙니다. 비슷하죠, 근데. 이코노미가 들어가요? 골디락스? 욜디락스. 욜디락스. 욜디락스 정답입니다. 되게 문제로 능욕당한 기분이다. 맞아요. 공포영화 갑시다. 공포영화. 공포영화 가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가자. 에디슨은 발명품 영사기를 활용해 에디슨 필름이라는 영화 제작사를 차렸는데요. 1910년 에디슨 필름은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각색해 공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엄청난 발명을 무수히 만든 에디슨은 뜻밖의 어린 시절 난독증을 앓았는데요. 뛰어난 상상력을 보여주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난독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속 장면을 통해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PPL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PPL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SF 장르의 영화 E.T.였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었었던 PPL은 어떤 상품이었을까요? 정답. 자전거. 저희 PPL 문제 배웠었죠. 프로덕트, 플레이스 뭐 그런 거였거든요. 맞아. 물건 어디다 놓는지 그죠? 음. 알 것 같아요. 이 정답 ET 콜라. 오. 아닙니다. 정답 네일샷. 요거 할 때. E.T. E.T.가 뭐 소녀랑 뭘 했을 거 아니야. 그냥 놀다가. 거기서 PPL이 들어갈 만한 거 첫 PPL이가 아주 단순했을 테고. 팝콘. 아닙니다. 싹 가서 싹 해서 팍 해야 되는데. 80년대 초반에 뭐가 유행이었을까? 위스키? 아이들이 나오죠. 정답 초콜릿. 정답입니다. 참 야, 찝찝한디. 진짜 오랜만에 어렵게 헤맨다 우리. 맞아요. 최초의 PPL은 허쉬 초콜릿이었다. 들어본 것 같다. 아쉽다. E.T. 우리 애랑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지금 뭐 두 문제 헤맸고 이제는 잘 맞춰볼 차례죠. 네. 뭐가 할까? 괴물 하겠습니다. 괴물. 오케이. 평론가들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괴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고 풍성한 독서 경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낭만주의 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에 주목한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소설은 인간 내부에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이 실체화되어 주인에게 모반을 일으키는 분신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주인공과 괴물은 한 몸에서 나온 두 개의 인격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셨을 때 또 다른 인격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맥주병 뚜껑에 이것을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병뚜껑에 무엇을 그려 넣었을까요? 가족 사진. 정답 거울. 반사되게끔. 그래서 딱 해서 내 얼굴 보고서 많이 취했네. 경찰 마크. 아닙니다. 끔찍한 사고 사진. 막 뼈 튀어나와 있고. 아닙니다. 맥주 병 뚜껑. 자동차? 자동차 정답입니다. 정답. 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운전하지 말라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그린 건데 자동차를 그려서 자동차가 부서지는구나. 와, 이거 좋다. 이거는 정말. 자동차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 이야. 어우, 좋네. 정확하게 병을 따는 순간 자동차가 찌그러지게 만들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막 숟가락으로 해서 야 이거는 나는 깨끗하게 했잖아 이러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치. 나는 이야, 나는 나는 뭘 병도 잘 따 이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가 못 맞추는 거지 잘 지금. 이거 참. 한번 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도. 네. 주제 가야죠. 주제 프랑켄슈타인. 소설 프랑켄슈타인. 광희 주제 관련된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중세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공포와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럽 낭만주의의 소설 양식 중 하나입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특히 성행했으며 잔인하고 기괴한 이야기를 통해 신비한 느낌과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유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효과를 위해 비밀 통로, 지하 감옥 따위가 설치된 중세의 성이나 수도원을 주 배경으로 하며 유령이 등장하는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즐겨 다루기도 했던 소설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우리 다시 바보가 된 느낌이지 이렇게? 저희 수미상관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상하다. 소설 막 수도원 있고 막 지하 세계 비밀 통로 있고. 이거 무슨 장르라고 그래?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힌트 좀 아예 주세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금. 네. 어떠한 양식이 떠오르죠? 바로크 양식. 바로크 소설. 바로크는 더
아, 고딕. 정답입니다. 고딕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딕 소설이란 명칭은 중세의 건축물에 주는 폐허스러운 분위기에서 소설적 상상력을 이끌어냈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 고딕 소설이라고 있구나. 마지막 문제 대결 진영 훈이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아먹은 적도 처음인 것 같은데. 대결 진유와 후리. 맞출 자신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셀리는 남자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여성 작가들이 중성적이거나 남성적인 필명으로 출판하는 일이 흔했는데요. 제인 오스틴이나 브론테 자매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죠. 비교적 현대적 인물인 조앤 롤링조차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 소설가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는 영국 추리소설 작가 중 유일하게 기사자기를 받았다. 하나, 둘, 셋. 정답 X입니다. 유일하지 않았나 보네요. 코난 도일이. 아, 도일. 버지니아 울프는 20세기 서양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고안한 선구자로 평가된다. 하나, 둘, 셋. 아니야. 다르게 가보자 한번. 네, 죄송합니다. 정답 O입니다. 아, 오늘 진이오님 문제까지도 난 다 틀리고 있어 지금. 아, 미치겠네. 오늘 뭐 이러지? 조앤 롤링의 필명은 J.K. 롤링으로 필명의 K는 할머니 이름인 캐슬린에서 따온 것이다.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아, 오늘 뭐 진짜 꼈네 나.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데뷔작은 소설 외딴방이다. 하나, 둘, 셋. 정답 X입니다. 오 마이 갓. 진짜 무식하네. 진짜 이놈 자식아. 공부 좀 해라 임마.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공지영의 소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하나, 둘, 셋. 아니야. 이런 문구를 본 적 있어 성경에서. 정답 X입니다. 예스. 불교죠. 네. 아,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수타님 파타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민망하네요. 좋은 건 알아. 과일들을 더 예쁘게, 더 귀엽게 만들어주는 캐릭터 과일꽂이. 미니 꼬지. 진짜. 네, 그냥 저는 다회용 이쑤시개로 쓰려고요. 아, 오늘 뭔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지만 네. 뭐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족한 지식을 보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